다음은 이제 CLSA가 2022년 1분기 이익을 바닥으로 가장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되게 이 D램 수요처를 세분화해서 CLSA가 한 거죠. 네.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처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PC, 스마트폰, 서버 뭐 그렇게 이제 D램의 주요 수요처를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리포트에서 분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LSA가 이제 이번에 가장 큰 그 삼성전자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SK 하이닉스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가장 큰 가정은 내년 연말, 내년 4분기쯤 이번 사이클, D램 사이클의 바닥이 내년 연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분기 실적도 내년 4분기가 바닥이고 2023년이 돼야지 회복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내년 1분기가 삼성전자 분기이익의 바닥이고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보여서 내년 하반기 2023년 지속적인 회복을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의 그 폭은 진폭도 아주 낮고 그다음에 기간도 아주 짧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shallow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그 하락폭이 낮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주가가 한 170%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고점을 한 6만 원 좀 못 미쳐서 돌파를 하고 그 이후로 35%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2020년 초까지 51%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다시 25% 하락했다가 얼마 전에 금년 1월까지 50% 하락을 하고 이번에 96,000원에서 68,000원인가요? 그때까지 한 29%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중에 반 정도를 반납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반납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거는 과거 10년, 20년을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주식이니까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분기이익의 고점과 저점의 6개월 전에 주가가 선행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 CLSA 분석이 맞다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는 금년 가을에 바닥을 친 거죠. 10월에 바닥을 친 것인데 실제 CLS 애널리스트가 제가 잘 알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맞춘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뭐 2분기, 3분기가 삼성전자 이익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정으로 하면 내년 초가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미 지나갔거나 한두 달 전에 아니면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바닥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 의견이 지금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D램 수익성 포커스하겠다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독일의 키몬다도 서로 치킨 게임 하다가 파산하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수익성에 포커스 맞추겠다는 거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겠다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D램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공격적으로 하는데 뭐 내년하고 후년에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설비 투자가 증가를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모두 다 윈윈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 수요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증권사 분석에 의하면 이제 D램의 수요처가 가장 큰 데가 모바일. 모바일은 우리가 이제 이런 쓰는 그 스마트폰하고 이제 태블릿이 39% 거의 40%쯤 되고 서버 이거는 뭐
대용량 서버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맞아, 같은 네. 데가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걸 하면서 엄청나게 큰 대용량의 서버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디램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 네.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게 한 3%, 5%쯤 되고 네. 두 개 합치면 80%가 네네. 넘습니다. 나머지 한 15% 정도가 PC인데 PC는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디램 수요가 이번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여기가 이제 재고 소진도 되고 최근에 보면 HP, 휴렛패커드, 네. 델 같은 미국 회사들이 디램 주문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을 놓고 보면 모바일에 있어서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다른 반도체 부품을 못해서 디램 발주를 못했는데 그러한 그 반도체 수급의 문제도 좀 해결이 돼서 네. 중국 쪽에서 수요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그동안 조금 재고가 쌓이고 문제가 됐던 PC로부터 수요, 모바일, 스마트폰 업체로부터 수요도 이제는 조금 완만하게 해결이 돼서 수급이 좀 이렇게 균형점으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버, 디램 수요의 33%를 차지하는 서버가 그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렇게 이제 대용량 서버, 클라우드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디램을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하는데 예. 여기가 뭐 계속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증가율이 매년 20%씩 계속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머신 러닝,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되면 어마어마하게 디램이 많이 요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구조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업체들이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디램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61%나 증가시켰어요. 과거에 보면 이익이 피크를 쳤던 2018년에도 설비 투자가 114% 증가했고 금년에도 61%를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치 산업은 공장을 끄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3교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또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조금만 꺾이면 공급 과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이 높은 사이클이 창출이 되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메이저 그 디램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각각 3%하고 한 10%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그 업계 수급에 상당히 좋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램 이 딱 요약 정리하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디램 가격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호재하고 어떤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장비를 뭐 수십 년 동안 아주 크게 한 그 이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우죠, 진짜. 뭐 경험도 많으시고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중 관계가 이 IT에 미치는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진짜 한국 우리 IT 업체들은 운이 좋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 긴장 관계, 특히 IT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중국의 통신회사, IT 회사 중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걸 지금 상장 폐지, 지금 강제로 시키고 있고 얼마 전에는 디디 추싱도 폐지를 하고 홍콩으로 간다 그러고 뭐 진짜 아주 관계가 안 좋고 미국은 가령 극단적으로 화웨이가 그 첨단 장비나 부품 재료를 공급하려 그러면 우리의 승인을 받으라 그래갖고 화웨이가 최근에 아주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그 긴장감이 됨으로써 중국이 반도체에 되게 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거 제가 있는 아이폰 뭐 이런 것들 다 중국에서 우리 제조하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수요가 많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자기가 필요한 반도체 소요량의 80% 이상을 수입합니다.
자국에서 제조하는 거는 자기가 필요한 반도체 20%가 안 되고 그 중에 3분의 2는 자국 공장이 아닌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의 공장이에요. 그것도 외국 공장. 그러니까 순수 로컬 중국 반도체는 자기가 필요한 양의 10% 이상도 충족을 못 해요. 그래서 진짜 반도체를 그 자기네가 굴기해서 자립하고 싶은데 미국이 첨단 장비를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메모리에 있어서 삼성하고 이런 데를 따라오겠다 그러는데 거의 당장은 이제 불가능해진 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 뭐 크게 보면 이제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압력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이익을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되게 정치적인 그런 분쟁, 미중 간의 분쟁에 우리가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그 메모리의 독주를 막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뭐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그런 리스크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항상 그 큰 그림, 네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D램의 원가 같은 걸 우리 일반 투자가가 알기도 어렵고 다 계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 삼성전자의 아주 고위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20년 이상 애널리스트 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 같이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못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무너질 수 네.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 항상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아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3명의 대표이사를 네.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도 아마 이제 그런 긴장감을 불어넣으려고 그런 것 같고 D램이 한때는 이익이 많이 날 땐 이익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게 누구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결국 그 발전을 하는 그런 경쟁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실리콘밸리에 누군가 어디서 D램을 대체할 반도체나 부품을 만들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아주 반도체에서 높은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실제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항상 어디에 지구 어디에서 반대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리콘밸리나 학회가 이론적으로 이러한 것을 발견을 하도 그게 시제품이 나와도 막상 상용화를 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다고 하고, 왜냐면 너무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이익을 여기서 많이 내니까. 하지만 10년 이상은 걸린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뭐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당장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잘 나가는 회사를 투자하면 이제 이런 리스크가 항상 어디서 생각 못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장기적인 삼성전자한테 호재, 미중 리스크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잠재적인 아주 장기적인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두고, 이제 너무 혹시 이런 일이 3년, 5년 후에 일어나면 놀라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성전자 그 이 바닥론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그 애널리스트 시각도 받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밤늦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